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장사에 이골이 난 영감님이 있었습니다. 영감님은 평생 장사를 해왔기에 셈도 빠르고 사람들의 넋을 빼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감님하고 흥정한 장사치들은 자신이 얼마나 이문을 보았는지 손해를 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영감님이 나이가 들어 고향 마을에 돌아와 소일거리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가끔 가락지를 팔거나 사는 장사치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영감님이 그 장사치를 자세히 보니 순진한 마을 사람들을 속여서 이문을 많이 남기는 것입니다. 싸게 산 가락지를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영감님이 하루는 그 가락지 장사치를 집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값비싼 가락지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내 이 가락지를 중국에 아는 사람에게 샀는데 지금 돈이 필요해서 팔려고 하는데 얼마인가? 그 가락지는 엽전으로 한 냥이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감님을 그것을 모른 채 하며 물었습니다. 가락지 장사치도 영감님의 가락지를 보며 그 값이 한 냥이 되는 것이라 금방 알았지만 모른 채 하며 이건 귀한 것은 맞지만 요즘 시장에 물건이 많이 있어 10푼에 사드리겠습니다. 원래는 8푼이지만 그래도 돈이 급하다 하니 4푼을 더 얹었습니다. 그런가 내가 듣기로는 이 가락지는 아주 비싼 물건이라 했는데 내 속은 것 같구만. 그런데 내 필요한 돈이 20푼이어서 안 되겠구만. 그러자 속으로 좋아하는 장사꾼이 탐욕하게 웃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그 가락지를 20푼에는 못 드리지만 영감님의 이 담뱃대를 합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상위에 놓인 싸구려 담뱃대를 보며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들 한 냥이나 되는 가락지를 얻기 위해서 공여지책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영감님이 알았다 하며 돈을 달라 하자 장사치가 20푼을 바로 내려놓았습니다. 영감님은 돈을 받고 10푼을 돌려주고 담배대를 주며 그래 내 담뱃대만 팔겠네. 아무리 생각해도 가락지는 아까워. 이제 그만 가보게. 동네 사람들 말대로 돈을 잘 쳐주는 장사치이구만. 내 소문내야겠어. 그러자 가락지 장사치는 이응정을 물렸다가는 마을에 소문날까봐 할 수 없이 싸구려 담뱃대를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영감님의 옆집에는 돌쇠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무척 순박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돌쇠는 어느 날 영감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영감님 오늘 바쁘지 않으십니까? 혹여나 시간이 있으십니까? 별로 바쁜 일 없네. 왜 그런가? 무슨 일이 있는가? 어머니가 집에서 물을 담아 둘 데가 없다고 물독을 하나 사오라는데 제가 뭐 잘 살 줄 알아야지요. 영감님께서 같이 가셔서 하나 좀 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든든할 것입니다. 20동이에 물이 드는 물독을 사오래요. 그렇지 처음 사는 사람이 사면 장사꾼들이 속여서 비싸게 파는 법일세. 내가 가서 싸게 사줄 것이니 나만 따라오게나. 20동이 물이 드는 독이라 했지. 영감님 맞습니다. 감사해요. 어서 가시지요. 응 그래 나만 믿으라고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영감님이 앞장을 서고 돌쇠는 그런 영감님을 믿음직스럽게 바라보고 뒤를 따랐습니다. 시장 옹기장으로 가면서 영감이 돌쇠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복의 물건 흥정이란 말야 잘하는 법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자네는 입 다물고 아무 말 말고 보기만 하게. 예, 그럼요. 저는 아무 말 안 할 것입니다. 영감님이 하시는 걸 보고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을 단단히 하고 시장 옹기장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옹기점 주인이 두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영감님이 옹기장 주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시오 주인장 독 하나 삽시다. 10동이에 물이 드는 독 하나 주시오. 하나에 얼마요? 그러자 돌쇠가 놀라서 10동이에 물이 드는 독이 아니라 20동이에 물이 드는 독이라고 말하려 하니깐 영감님이 그 낌새를 눈치를 채고 돌쇠에게 눈짓을 하며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옹기장 주인이 나와서 거기 엎어놓은 독을 내놓으며 예, 이것이 10동이에 물이 드는 독이올시다. 4푼만 내십시오. 그러자 영감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에이 뭐 그리 비싸? 이복의 주인장 4푼은 그만두고 3푼에 파시오.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사달라 하니까 내 싸게 사주마 하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이니 3푼에 파시오. 그러자 주인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러면 미치지만 3푼에 드리지요.
영감님은 돌쇠에게서 세 푼을 받아 주인에게 주고 10동이의 물이 드는 독을 사서 지게에 실었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투덜투덜하며 영감님에게 말했습니다. 내 어르신만 믿고 왔는데 20동이의 물이 드는 독을 사달라니까. 왜 10동이의 물이 드는 독을 샀습니까? 그러자 영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따 이 사람아 잠자코 내가 하자는 대로 하세. 그려 한 바퀴만 돌아가면 이것이 20동의 물이 드는 독이 된다네. 그게 뭔 말이에요? 어떻게 10동짜리 물동이 갑자기 20동이가 된단 말입니까? 공연히 처음부터 잘못 산 거잖아요. 아이 글쎄 가만히 보고만 있게 10동짜리가 20동이짜리로 변하는 것만 보게. 그리 두 사람이 옥신각신 떠드는 동안에 어느 틈에 골목 하나를 휘돌아서 오니깐 옹기를 싼 아까 그 옹기장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쇠가 이상하여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아이 아까 그 옹기점으로 돌아왔습니까? 그러자 영감님이 돌쇠의 입을 막았습니다. 아니 글쎄 가만히 있으라니까. 내 알아서 할 테니 자네는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게나. 이제부터가 중요한 흥정이니깐. 옹기장 주인이 보니까 아까 독을 사간 사람들이 그 독을 도로 들고 온지라 이상하여 물었습니다. 왜 돌아오셨습니까? 또 사실 게 있으십니까? 뭐 드릴까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애초에 그 20동짜리 독을 사달라 한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10동의 독을 사가지고 갔소. 그래 이것은 그만두고 20동짜리를 사려고 돌아왔소. 그러니 20동짜리 독이 있소 값은 얼마요? 아, 예, 그러시군요. 있습니다. 여기 이 큰 독이 20동이짜리입니다. 값은 7푼을 주셔야 합니다. 원래 값에 갑절이니까요. 그러자 영감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여보시오. 그게 무슨 소리요? 갑절이면 그게 아니지. 3푼의 갑절 6푼 아니요. 6푼의 팥이요. 그럼 옳지 않소? 6푼 그리 하십시오. 아까 3푼에 팔았으니까 할 수 없지요. 6푼에 가져가십시오. 영감이 가지고 온 10동의 독을 끌어놓고 하는 말이 자 3푼짜리 독을 받으시오. 이 큰 독은 6푼이라지요. 그런데 이 3푼짜리 독을 당신이 받고 그러면 6푼에서 3푼 남았지요. 예, 3푼이 남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처음에 3푼 준 것이 있어 맞지요? 그 3푼하고 이 독 3푼하고 6푼이 맞지요? 예, 3푼짜리 독하고 아까 그 돈 3푼하고 6푼이 맞습니다. 예, 그러면 나는 이를 다 봤으니 그만 가보겠소. 장사 잘하시고 평안히 계시오. 하더니 돌쇠는 이번에는 큰 독을 지게에 메고 걸어갔습니다. 옹기장 주인은 손에 있는 3푼과 10동이 독을 바라보고 이상한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영감님은 서둘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빨리 걷는 영감님을 보고 돌쇠가 숨을 차며 말했습니다. 아유 왜 그렇게 빨리 걸으세요? 좀 천천히 가요. 아유, 여보게 주인놈이 혹시 쫓아올지도 모르니 빨리 가세. 하는데 벌써 주인이 여보시오, 여보시오 하고 소리쳐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영감님은 혀를 차고는 할 수 없이 도로 옹기장으로 갔습니다. 왜 부르시오? 이미 흥정은 끝난 것 같은데. 암만 해도 3푼을 덜 받았습니다. 3푼을 더 내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여. 당신 거 셈을 할 줄 모르는구려. 에이 장사하는 사람이. 영감님은 그리 말하고 독을 땅에 내려놓고 내가 다시 셈을 똑똑히 쳐줄 터이니 그 수판을 내어 들고 놓아보시오. 그러니 옹기장 주인이 수판을 들었습니다 하며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보시오. 내가 6푼을 내면 맞는 거지요. 예, 맞지요. 내가 맨 처음 3푼을 당신 드렸지요. 예, 받았습니다. 그럼 그 수판에 3푼을 놓으시오. 예, 3푼을 놓았습니다. 자자 나중에 돌아와서 큰 독을 살 때에 내가 3푼에 샀던 독을 그냥 당신에게 주었지요. 3푼짜리 독을 당신 분명히 받았지요. 예, 독도 받았습니다. 그럼 아까 그 3푼에 그 독값 3푼을 놓으시오. 예, 놓았습니다. 그럼 도합 얼마요? 예, 그러면 6푼입니다. 그래 내가 6푼을 내지 않았소. 아, 그게 글쎄요. 6푼이 맞기는 맞는데. 셈이 또 틀립니까? 아니요,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오? 바쁜 사람 자꾸 오라가라 하지 마시오. 나는 이만 가오 장사 잘하시오. 영감님이 다시 휘적휘적 걸어 나가니 옹기장 주인은 영감을 한번 보다가 예,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얼떨결에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암만 생각해 보아도 손에 쥐도는 단 3푼뿐이므로 까닭을 몰라 머리를 득득 긁으니까
그때 영감님이 가다가 말고 돌아서서 이 가게를 들여다보고 그게 옹기샘이라는 거요. 아니, 옹기장수가 옹기샘도 모르고 옹기 장사를 한단 말이요. 하고 외쳤습니다. 옹기샘 이런 게 있었구나. 옆에서 돌쇠가 큰 깨달음을 얻은 듯 감탄하고 있는데 영감님이 그런 돌쇠의 등짝을 냅다 후려쳤습니다. 뭐해, 빨리 가야 돼? 영감님은 발이 안 보이게 빠르게 걸었고 돌쇠는 그 뒤를 황급히 쫓았습니다. 옹기장주인은 옹기샘이라고. 아니 근데 왜 나는 세 푼밖에 안 남은 거지 하며 온종일 고민하였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세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어느덧 세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장가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 장가만 보내면 죽어도 한이 없겠구나. 아버지는 어머니 없이 씩씩하게 자란 세 아들을 대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소망은 하루아침에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병이 들어 알아 눕게 된 것이었습니다. 유명한 의원을 부르고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아도 도무지 낫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어미도 없는 자식들을 장가도 못 보내고 죽는단 말인가? 왜 이리 나는 복이 없을까?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왜 나한테 이런 운명을 주셨단 말인가? 아버지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먹고 살기에 바빠서 평생 덕을 쌓지 못한 것이 아닌가 후회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죽기 전에 덕을 쌓아야 되겠어. 내가 덕을 쌓으면 다 내 새아들에게 복이 돌아오지 않을까?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고 평생 일하여 장만한 집과 논밭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병이 나빠진 아버지는 마침내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세 아들을 앉혀놓고 유언을 말하였습니다. 아들들아, 잘 듣거라. 나는 평생 덕을 쌓지 못한 게 아니되어 집과 재산을 모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너희들이 복을 받으라고 한 일이니 섭섭하게 생각지 마라. 남은 것이라고는 이것뿐이니 셋이 하나씩 나눠 갖도록 해라. 아버지는 세 아들에게 담뱃대와 맷돌 창구만을 남겨주고 눈을 감았습니다. 세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다음 아버지가 남겨준 것을 셋이 사이좋게 나눠 가졌습니다. 담뱃대는 나이가 가장 많은 첫째 칠복이가 차지하고 맷돌은 힘이 가장 센 둘째 먹새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장구는 손재간이 뛰어난 셋째 석삼이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집과 논밭을 모두 잃게 된 세 아들에게는 잠자리는 물론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집을 떠나 서로가 제주껏 먹고 살 수밖에 없구나.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을 소중히 가지고 어서 집을 비워줘야겠다. 첫째 칠복이는 두 아우를 데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세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삼 형제는 여기서 헤어지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칠복이는 오른쪽 길로, 둘째 먹새는 가운데 길로, 셋째 석삼이는 왼쪽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첫째는 두 아우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헤어져 돈을 벌면 이곳에 와서 집을 짓고 살기로 하자. 그러면 우리 삼형제가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니? 삼 형제는 손을 잡고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칠복이는 헤어지기가 섭섭하여 눈물을 머금고 있는 두 아우의 어깨를 어루만져주고 먼저 오른쪽 길로 들어섰습니다. 칠복이는 아버지가 남겨준 담뱃대를 소중히 지니고 한없이 걸어갔습니다. 해가 저물어 주막집 처마 밑에서 새우잠을 자고 또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산 너머 산이 있고 몇 고개를 넘다 보니 또 날이 저물었습니다. 잠잘 곳을 찾아보려고 헤매고 있는데 눈앞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아, 이런 깊은 산속에 기와집이 있었구나. 칠복이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하룻밤 묵고 가기로 하고는 대문 앞에서 주인을 찾았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올시다. 주인 어른 계신가요? 칠복이가 소리치자 멀리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밤에 누구신가요? 지나가는 나그네 올시다. 하룻밤만 묵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럼 어서 들어오세요. 안에서 갸냘프게 들려오는 소리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칠복이는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또 대문이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또 대문이 있고 또 대문이 있고 이렇게 12개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주 큰 대궐 같은 집이 나왔습니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고 처녀 꽃분이만이 혼자 겁먹은 얼굴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혼자 왜 이런 산속에 사시는가요? 칠복이는 이상하여 물었습니다. 꽃분이는 조심스럽게 칠복이 얼굴을 살펴보고는 안심이 되는지 대답했습니다. 원래 7 식구였는데 얼마 전부터 웬일인지 밤마다 한 사람씩 죽어. 이제는 저 혼자 남게 되었어요. 오늘은 제가 죽을 차례 같아요. 칠복이는 이상하기도 하고 겁도 났으나 가냘픈 처녀 꽃분이가 죽게 된다는데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몸을 피하는 게 좋겠어요. 내 옷을 입고 다락방에 올라가 숨어 계십시오. 내가 어떻게 된 일인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손님이 대신 화를 당하실지도 모르잖아요. 제 걱정은 마세요. 어서 옷이나 바꿔 입읍시다. 칠복이는 그대로 입겠다는 꽃분이를 달래어 자기 옷을 입히고는 다락방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꽃분이의 옷을 입은 칠복이는 촛불로 방안을 밝히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려도 겁이 나서 온몸이 소름 끼쳤습니다. 밤이 깊어졌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찬바람이 몰아치는 소리가 쌩쌩 나며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삐걱삐걱 요란한 대문 소리가 12번 울리더니 방문이 열리며 촛불이 휙 꺼져버렸습니다. 칠복이는 어리둥절해서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랫도리가 재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다리부터 허리까지 미끌거리는 기다란 것이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쓰며 버둥거렸으나 다리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젠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몸에 감긴 것을 물리칠 방법이 없을까? 칠복이는 주머니를 뒤져보았으나 쓸모없는 것뿐이었습니다. 칼이라도 있었으면 베어버릴 텐데 아무런 방법이 없어 실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라 담뱃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담뱃대로 담배나 한 대 피우고 죽어야겠다. 칠복이는 담뱃대에 담배를 쑤셔놓고 불을 당겼습니다. 휴하며 담배 연기를 몇 모금 내뿜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에 칭칭 감긴 것이 스르르 풀리며 털썩하고 떨어진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야 살았다. 살았어. 칠복이는 일어서서 촛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눈앞의 길이가 사람 키보다 긴 왕지네가 죽어 있었습니다. 지네가 칠목이의 몸을 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지네는 독한 담배 연기를 맡으면 죽는다는 말을 들은 적 있어. 왕지네는 칠복이의 담배 연기를 맡고 죽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담뱃대 덕분에 내 목숨을 건졌구나. 칠복이는 담뱃대를 소중히 주머니에 넣고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기척이 없어 들어가 보니 꽃분이는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다가 기절한 모양이었습니다.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물을 떠다 먹이자 겨우 깨어났습니다. 꽃분이는 칠복이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말하였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어요? 평생 모시고 살며 갚겠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보물과 폐물이 많이 있답니다. 이걸 가지고 저와 함께 이 집을 떠나시지요. 그렇게 합시다. 새 집을 마련할 터전이 있으니 그리로 가서 함께 삽시다. 칠복이는 꽃분이와 함께 산속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보물과 폐물을 팔아 큰돈을 마련하여 아우들과 약속한 갈림길로 돌아와서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짓고 잘 살았습니다. 그 다음 둘째와 셋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둘째 먹새는 맷돌을 짊어지고 가운데 길로 들어섰습니다. 끝없이 걸어가도 마을은 구경할 수 없고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묵어갈 곳을 찾아 헤매다가 다 쓰러져 가는 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둘째 먹새는 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여보시오, 주인어른 계십니까? 아무리 주인을 불러도 대답이 없자 안으로 들어가 보니 빈집이었습니다. 허술하지만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자. 먹새는 피곤하고 다리가 아파 맷돌을 내려놓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이 들었을 때 밖에서 들리는 떠들썩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왁자지껄하여 문틈으로 내다보니 장승처럼 키가 크고 뿔이 난 놈들이 방망이를 하나씩 들고 떠들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먹새는 놀라서 도망치려고 했으나
앞문 밖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는 수 없이 맷돌을 짊어지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문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놈들이 방 안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오늘은 많이 돌아다녔더니 배가 고프군. 어서 밥이나 먹자. 한 놈이 이렇게 말하면서 밥 나와라 하고 외치고는 방망이를 뚝딱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이 쑥 나왔습니다. 마치 방망이질하듯이 뚝딱 두드릴 때마다 계속 쌀밥이 나왔습니다. 저 괴상한 놈들이 바로 도깨비구나. 먹새는 이야기로 듣던 도깨비를 직접 보고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얼떨떨하기도 하였습니다. 밥을 다 먹은 도깨비들은 술 나와라 과일 나와라 하고 외치며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도깨비들은 기분이 좋아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밤새 놀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도깨비 하나가 갑자기 코를 벌렁거리며 말했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는데 분명 틀림없는 것 같아. 다락방에서 나는 것 같은데 올라가 볼까? 도깨비 하나가 다락방으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죽었구나. 먹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올라오는 도깨비를 후려칠 몽둥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은 무겁고 쓸모없는 맷돌뿐이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죽기 전에 아버지가 물려주신 맷돌이나 한번 실컷 돌려보자. 먹새는 맷돌을 앞에 놓고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루르 두루르.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맷돌 소리를 들은 도깨비들은 깜짝 놀라 도망쳐 버렸습니다. 전부 도망친 것을 보고 먹새가 방에 내려와서 보니 방망이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녔습니다. 도깨비들에게는 빈 맷돌을 돌리는 요란한 소리가 마치 집이 무너지는 소리 같아서 앞다투어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먹새는 방바닥에 널려있는 방망이를 모두 주워 가지고 와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맷돌 덕분에 목숨도 구하고 큰돈도 벌었구나. 먹새는 삼형제가 헤어질 때 약속한 대로 갈림길로 돌아가서 첫째 칠복이네 집 근처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석삼이는 장구를 메고 왼쪽 길로 들어섰습니다. 돈벌이를 찾아 여러 날을 헤매다가 깊은 산속에 오게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묵고 갈 곳을 찾아다녔으나 오두막집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쪽에서 반짝거리는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깊은 산속에 웬 불빛일까? 셋째 칠복이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나무 밑에 숨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불빛은 하나 둘이 아니라 수십 개나 되었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수많은 불빛은 바로 호랑이 눈이었습니다. 석삼이를 잡아먹으려고 호랑이가 떼지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주위가 온통 캄캄하고 호랑이 떼가 둘러싸여 있어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장구를 등에 지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이윽고 나무 밑에 모여든 호랑이들은 나무에 오르지 못하자 제일 큰 놈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다음 놈이 위에 올라타고 또 그 다음 놈이 위에 올라타고 이렇게 하여 제일 나중에 한 놈이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석삼이가 틀림없이 호랑이 밥이 되는 것은 안 봐도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활이라도 있으면 모조리 쏘아버릴 텐데 쓸모없는 장구밖에 없구나.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무슨 소용인가. 죽기 전에 아버지가 물려주신 장구나 실컷 쳐보자. 석삼이는 장구를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쿵덕쿵 쿵쿵 장단을 맞추다 보니 저도 모르게 신이 나서 노래까지 부르며 쳤습니다. 석삼이가 노래하며 신나게 장구를 치자 목마를 탄 호랑이들도 신이 나서 덩실덩실 몸을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신이 난 호랑이들은 목마를 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어깨와 다리를 들썩거리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자 순간 여러 마리의 호랑이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덩치 큰 호랑이들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위에 올라갔던 놈은 목뼈가 부러지고 밑에 엎드렸던 놈들은 깔려서 모조리 죽고 말았습니다. 석삼이는 안심이 되었으나 다른 호랑이들이 혹시 몰려올까봐 새벽이 되어서야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야 엄청나구나. 나무 아래엔 호랑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석삼이는 호랑이 가죽을 모두 팔아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는 형들과 약속한 갈림길로 가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삼형제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담뱃대와 맷돌,
장구를 소중히 간직하며 즐겁게 잘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가난한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 야채를 팔아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라 늘 힘들게 일을 하였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칠복이라는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워낙 게을러서 일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아들 칠복이가 도와주면 잘 살 수도 있으련만 칠복이는 일은 하지 않고 매일 불평만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고작 야채나 길러서 무슨 돈을 번담. 어머니가 시장에 내다 팔 야채를 심고 가꿀 때면 칠복이는 이렇게 투덜대기만 하였습니다. 정성껏 가꾼 야채를 시장에 내다 팔 때도 칠복이는 도와주기는커녕 이렇게 빈정대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칠복이는 은근히 마음속엔 욕심이 많아서 매일 부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한번 부자로 살아봐야 할 텐데. 부자도 고만고만한 보통 부자는 싫어. 이왕 부자가 되려면 만석군 소리는 듣는 큰 부자가 되어야지. 하늘에서 돈벼락이라도 안 떨어지려나. 어디서 도깨비 방망이라도 안 나오나.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지런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아야 할 텐데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생각만 하는 아들 칠복이를 보며 어머니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장사라도 시켜볼까? 물건을 팔다 보면 돈 모으는 재미를 알게 될 거야. 그럼 부지런히 일하는 습관을 가지게 될 거야. 어느 날 어머니는 빚을 내어 큰 독 3개를 사왔습니다. 아들아, 독장사를 한번 시작해보렴. 이 독은 하나에 10량씩 주고 사와. 20냥만 받아도 10량은 남게 된단다. 겨우 10량이요. 그 작은 돈을 벌어서 언제 부자가 되나요? 칠복이는 어머니 말에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겨우 10량이라 하나. 네가 장사를 잘해서 독을 많이 판다면 100냥도 되고 1000냥도 될 수 있지 않겠니? 100냥, 1000냥이라는 말에 칠복이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독을 많이 팔아 이익을 많이 남기면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거야. 독은 누구나 쓰는 물건이니까 팔기도 어렵지 않겠지. 사실 옛날에는 간장이나 된장을 담그거나 곡식을 보관할 때 또는 술을 담글 때에도 독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 독이 필요하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좋아요. 독장사를 시작해 볼게요. 칠복이는 당장 큰 독 3개를 지게에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칠복아, 독을 사는데 빚을 졌으니 독 3개는 꼭 다 팔아야 한단다. 그래야 빚을 갚고 새 독도 살 수 있단다. 걱정 마세요. 금방 팔아올 테니까요. 칠복이는 부자가 될 생각에 신이 나서 독을 든 지게가 무거운 것도 잊었습니다. 독 사세요. 독을 사세요. 간장, 된장 담그는 독 사세요. 칠복이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장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독은 팔리지 않고 어깨만 빠질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아이고 어깨야. 어째 독이 하나도 안 팔릴까? 칠복이는 반나절도 되지 않아 기운이 쏙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마을에 가서 팔아봐야겠다. 칠복이는 독을 팔아볼 생각으로 다른 마을을 향해 고갯길을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힘겹게 올라가다 보니 나무 그늘이 보였습니다. 이거 너무 더운데 잠시 쉬어갈까? 마침 등줄기에서 흐르는 땀 때문에 몸이 끈적거렸던 칠복이는 나무 그늘 아래 독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독지게를 작대기로 받쳐놓자 몸이 날아갈 듯이 가뿐해졌습니다. 칠복이는 이마와 얼굴에 땀을 닦고 지게 옆에 벌렁 들어 누웠습니다. 정말 시원하다. 잠깐 쉬고 다시 독을 팔러 가야지. 저 독 2개를 팔아서 빚을 갚는 데 쓰고 나머지 독을 팔면 다른 독 2개를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독을 다시 팔면 이번엔 독 4개를 살 수 있겠지. 더위가 가시자 칠복이는 머릿속으로 독값을 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독 4개를 팔면 가만히 있자. 옳지 8개를 살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다시 독 8개를 팔면 이게 얼마야? 칠복이는 독값을 계산하다 보니 신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10량이 100량이 되고 100량이 1000량이 되고 1000량이 만량 되고 금방 부자가 되겠구나. 칠복이는 머릿속으로 셈을 하며 당장 부자라도 된 듯 기분이 들떴습니다. 그럼 독을 판 돈으로 무얼 할까? 우선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지어야지. 난 부자니까. 참 부자들은 하인이 있지. 나도 하인을 두는 거야. 이리 오너라. 히. 칠복이는 저절로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다 어쩌지? 옳지 커다란 괴짝을 사서 안에 집어넣어야겠군.
튼튼한 자물쇠도 철컥 채워둬야지. 하지만 만약 도둑이 그걸 알고 훔치러 오면 어쩌지? 여기까지 생각하니 칠복이는 정말 도둑이 옆에 나타나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이놈 당장 꺼져라 하며 칠복이는 도둑을 내쫓기라도 하듯 팔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독을 받쳐 두었던 지게 작대기를 쑥 빼들고 허공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감히 내 돈을 훔치려고 해. 어디 맛 좀 봐라. 순간 작대기가 빠진 지게가 기우뚱하더니 옆으로 픽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지게 위에 있던 독이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칠복이는 놀라 허겁지겁 깨진 독 조각들을 주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깨진 독을 무엇에 쓰겠습니까? 아이고, 난 망했다. 망했어. 칠복이는 깨진 독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고 말았습니다. 칠복이는 결국 공연한 생각으로 헛물만 켠 셈이지 않겠습니까?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는 돌쇠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돌쇠가 하루는 주막에서 탁주 한 병 마시고 살짝 취해서 길을 걷고 있는데 길에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노인장 일어나 보세요. 정신 차려 보세요. 돌쇠가 계속 노인을 깨워 보았으나 노인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돌쇠는 노인을 들쳐업고 의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시간이 해가 다 지고 어지간한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이었기에 의원은 문을 닫았는데 돌쇠가 의원의 집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보 의원, 여기 사람이 다 죽어갑니다. 나와 보세요. 의원이 돌쇠의 소리를 듣고 의원이 귀찮다는 듯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소리야? 의원은 하지만 돌쇠의 등에 엎혀있는 노인을 보더니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복에 어서 들어와. 저기 눕히게나. 의원은 노인을 진맥하더니 침을 꺼내어 이곳저곳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신 겁니까? 길가에 쓰러져 있어서 모시고 오긴 했는데 숨이 꺼진 듯하였습니다. 그러자 의원이 잠시 침을 맞아 놓다가 말했습니다. 다행이야. 자네 덕분에 이 노인장은 목숨을 구했구만. 급체였어. 그런데 워낙 심하게 급체를 하여서 죽을 뻔한 것일세. 아주 천운이로고.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졸려서 이만 잘 테니까 자네가 옆에서 잘 지켜보게나. 무슨 일 있으면 날 깨우고. 아마도 괜찮을 걸세. 내가 조치는 다 취해 놓았으니. 알겠습니다. 제가 깨어날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밤이 새도록 노인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졸렸지만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허벅다리를 꼬집어가며 참았습니다. 그러니 아침이 되어서 드디어 노인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는 분명히 길을 걷고 있었는데 여긴 어디지? 그리고 자넨 누구인가? 아유, 노인장 일어나셨습니까? 길에 쓰러져 계셔서 제가 여기 의원에 모셔왔습니다. 의원 말씀으로는 급체를 하셨다더군요. 그러니 소리를 듣고 의원이 일어나 나와서는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노인장. 여기 이 젊은이가 당신을 살렸습니다. 이 젊은이가 아니었으면 어제가 곧 당신 황창길 갈 뻔했소. 아이고, 고맙네. 젊은이 이 은혜를 어찌 갚는단 말인가? 그러니 돌쇠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은혜라뇨. 사람 목숨을 살리는 일인데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였을 일이지요. 아유, 의원님, 이제 이 노인장 괜찮으신 것입니까? 의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래. 고맙네, 고마워. 그렇게 돌쇠는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밤이 꼴딱 새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은 돌쇠의 부인은 걱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어디 있다가 이제 오는 거예요? 밤새 기다렸습니다. 돌쇠는 걱정이 난 부인에게 어제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서 들어가서 주무세요. 밤새 고생하셨잖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돌쇠는 그렇게 졸린 눈을 비비며 방으로 들어갔고 금세 잠에 빠졌습니다. 돌쇠는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야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어떻게 되었나? 아주 그냥 오늘은 하루가 다 가는구나. 해가 중천에 뜬 것 같은데 어서 가서 밭에 물이라도 줘야지. 돌쇠가 방을 나서는데 마당에 웬 커다란 가마니가 10수개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돌쇠가 그것들을 보고 당황하여 부인을 부르니 부인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이 여보, 이게 다 뭡니까? 웬 가마니가 이리 많단 말이오. 이거 콩 아닙니까?
돌쇠가 가만히 안을 들여다보니 모두 콩이었습니다. 그러니 돌쇠의 부인이 말했습니다. 아까 어떤 노인이 일꾼들이랑 와서는 이 콩가마니들을 잔뜩 마당에 다 내려놓고 갔어요. 다 해서 3,000마리 정도 된다는데 저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께서 자신이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당신이 전날 구해주었다던 노인장인가 싶었습니다. 당신이 깊이 잠들었다 하니까 저에게 말하기를 내년 내후년에 가서 흉년이 들더라도 절대로 경솔히 팔지 말고 반드시 노인장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팔라고 했습니다. 신신당부했습니다. 이름도 어디 사시는지 아무리 물어도 대답해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떠나셨어요. 그나저나 이 많은 콩을 어찌하리? 세상에 이게 다 얼마야?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당장 내다 팔아도 수백냥 어치는 될 것인데. 돌쇠의 말에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당장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조금만 내다 팔아볼까요? 그러자 돌쇠가 말했습니다. 이복에나 이 많은 콩을 주시면서 그런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다면 분명 큰 이유가 있을 것이야. 아이, 그리고 옛말에 어른 말 들어서 손해볼 것이 없다고 하지 않은가? 그러면서 반나절 내내 콩 가마니를 창고로 옮겨 넣었습니다. 돌쇠가 노인을 구해주고 횡재를 했다는 소식은 마을에도 소문이 자자하게 났습니다. 돌쇠의 콩가마니 구경 좀 하자고 친구들이 돌쇠의 집에 수많은 콩가마니를 구경하겠다고 찾아오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들 이 콩을 팔아서 땅이라도 사라고 권유하였지만 돌쇠는 고개를 저으며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1년이 지나고 다음 해에 과연 흉년이 들어서 콩 한 말에 2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여보 시장에 가니까 콩값이 2배로 뛰었어요. 어이, 그게 정말이오. 역시 작년에 안 팔기를 잘했다니까. 그럼 이제 올해 파는 거예요. 당장 팔아요. 노인장께서 자신이 올 때까지는 팔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기다려봐야지. 그렇게 돌쇠는 곧 콩을 팔아서 부자가 될 생각을 하며 매일 밤 기대를 하고 잠들고 있었는데 노인은 아무리 기다려도 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돌쇠의 이웃들이 흉년일 때 어서 콩을 팔라고 권유를 하였으나 돌쇠는 그럴 때마다 말했습니다. 이 콩을 주신 분이 안 오시니까 내 마음대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흉년의 영향은 확실하고 피할 수 없었습니다. 돌쇠의 집 역시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고 작은 땅에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흉년이 왔으니 날이 갈수록 식량이 떨어져 갔습니다. 그러니 돌쇠의 가족들도 배를 고른 날이 하루 이틀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자 돌쇠의 부인이 돌쇠에게 빨리 콩을 팔던가 먹던가 하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왕지사 기다리기로 한 거 끝까지 기다려봐야지. 이거 한번 팔거나 먹기 시작하면 금방 동날 것이오. 그러니 가족들은 돌쇠의 황소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인이 주고 간 콩을 단 한 말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해를 넘겨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해가 지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던 가뭄은 더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온 마을 논밭은 말라 비틀어져 풀 한 포기 없이 황량한 땅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족들이며 이웃 사람들이 돌쇠에게 찾아와 콩을 팔 것을 권했습니다. 이러다가 다 굶어 죽어요. 제발 콩을 팝시다. 제발요. 여보, 그럴 수 없소. 노인장이 자신을 기다리라고 하였소. 그럼 기다려야지요. 아이고 세상에 여보 이러다 다 굶어 죽을 거예요. 무작정 기다렸는데 안 오면 어쩌려고요. 부인이 답답해하니 돌쇠가 또 말했습니다. 기다리기로 한번 마음을 먹었고 콩을 주고 가신 노인장께서도 그리 하라고 하였으니 그런 것이오. 이 정도 가난과 배고픔도 버티지 못한다면 사내 대장부가 무슨 큰일을 해낼 수 있겠소. 나와 노인장의 약속이오. 그렇게 돌쇠는 가족들이 모두 쫄쫄 굶주리며 배고파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콩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다행히 가뭄이 가시고 비가 적당히 잘 내렸으니 논과 밭에 보리 곡식이 구름처럼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 곡식들이 다 익으려면 두어 달은 더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2년에 걸친 흉년의 여파는 너무도 심각했습니다. 더 이상 배고픔을 버티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이 굶어 병에 걸렸고 익지도 않은 곡식을 먹겠다고 주워 삼켰다가 탈이 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온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더더욱 타들어갔습니다.
이제 한두어 달만 있으면 풍족하게 수확하여 먹을 수 있는 것인데 남은 두어 달을 버티기가 너무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소.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수중에 돈이며 집문서며 땅문서들을 모아가지고 사방에서 몰려와 돌쇠의 집 앞에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의 돌쇠, 제발 부탁이네. 우리가 부르는 값에 2배를 쳐줄 테니까 콩을 팔게나. 두어 달만 버티면 우리도 살 수 있는데 두어 달 버틸 식량이 없으니까 이 참으로 환장할 노릇이네. 이게 어디 우리 마을뿐인가 온 마을이 다 마찬가지야. 금방 고을에 먹을 것이라고는 자네 집에 있는 콩밖에 없단 말일세. 사정은 딱 하나. 약속한 바가 있어서 안 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돌쇠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보다 못한 돌쇠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아들아, 우리도 배고프고 힘들지만 요즘 굶주려 죽는 아이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단다. 작년까지야 어떻게 근근이들 배고픔을 참고 버텨냈는데 이제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 되어버렸다. 너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의 생명도 중요한 것이 아니더냐. 사람 목숨보다 약속이 중요하더냐. 그러자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도 중하지만 일단 사람부터 살려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온 마을 사람들은 종이에다가 콩 한 대의 값이 100푼이라 쓰고 수백여 명의 사람들이 각기 자신의 이름과 가져가는 콩의 양을 적어서 돌쇠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고맙네, 자네 결정이 우리를 모두 살린 것이야. 풍년이 될 것이니 올해 수확을 하고 나면 이 콩값을 다들 지불할 수 있을 걸세. 참으로 고맙네, 고마워. 그러더니 사람들은 곧 도끼로 돌쇠의 집 창고 자물쇠를 부수고 콩을 꺼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콩값이 워낙 비싸니 다들 적당히 버틸 만큼의 콩만을 가져갔습니다. 그리하여 하루 종일 콩을 꺼내주었고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 대부분 콩값을 빈 문서로 받았으나 돈이 있던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돈도 받아서 양이 상당하였습니다. 하루 만에 20만 양이나 생겼습니다. 순식간에 큰 돈이 생긴 돌쇠는 돈을 보며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나는 약속을 저버리고 말았구나. 노인장께서 오시거나 안 오시거나 죽었거나 살았거나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무릇 일이란 명백해야 하는데 어찌 내가 이 일을 구차하게 넘길 수 있겠는가. 이 마당의 콩을 다시 사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고 땅이라도 사들여서 이 콩을 경작해서 노인장이 행여라도 돌아오면 보여드릴 수 있게 콩농사를 지을 것이다. 그리하여 돌쇠는 콩농사를 짓기 좋은 매입할 만한 토지를 알아보았더니 가뭄 때문에 땅값이 전에 비해서 헐값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장 받은 돈만으로도 수일 만에 엄청난 넓이의 토지를 살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매 해마다 큰 땅의 머슴들을 고용하여 콩농사를 지어 해마다 노인이 남겨놓고 간 콩 수십 가마니 이상으로 수확을 하였습니다. 돌쇠는 콩들을 창고에 쌓아두고 남은 것들은 팔았는데 돌쇠가 그렇게 콩농사를 짓고 수확한 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 노인이나 그의 가족이라는 사람들조차 돌쇠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가마니의 콩은 문제도 아니었고 이미 돌쇠의 재산은 인근 고을에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많았으니 그는 많은 재산으로 나라의 흉년이 들 때마다 곳갓을 열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이 든 돌쇠의 꿈에 노인장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내가 사람은 잘 봤군. 나와 약조를 끝까지 지켜주었어. 내가 팔지 말라는 것은 자네의 사심으로 팔지 말라는 것이었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구하라고 한 것이야. 내가 준 콩이 자네에게 주었기에 많은 사람을 구했어. 이제 약조는 신경 쓰지 말고 살게나. 돌쇠는 잠에서 깨어나서 하늘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착한 사람 돌쇠가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들도 조그만 약속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선행을 한다면 돌쇠처럼 복받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가난뱅이 총각 돌쇠가 살았습니다. 돌쇠는 똑똑하고 꾀도 아주 많았지만 워낙 타고난 집안 살림이 가난하였고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큰 빚까지 안겨놓고 갔기에 돌쇠의 능력만으로는 살림을 일으킬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돌쇠는 일찍이 집안을 일으키기는 포기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나 하며 한량처럼 살아갔습니다. 돌쇠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기 바쁘게 곧장 인근의 부잣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부잣집은 워낙 손님 대접을 잘해주는 곳이었기에 늘상 많은 손님들이 드나들며 그 중에서도 자주 찾아오며 어울리는 돌쇠를 포함한 4명 정도의 사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잣집 도령 칠보기를 포함하여 또 다른 돈 많은 부잣집 자제들인데 모두 한량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돌쇠만 딱 봐도 먹을 것이나 얻어먹으러 오는 가난뱅이였습니다. 그러니 칠보기와 부자들은 늘 돌쇠를 놀려댔습니다. 그들은 술안주 대신 돌쇠를 놀리는 맛의 술을 마실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혹시라도 돌쇠가 오지 않으면 심심해하고 또 놀릴 사람이 없으니 왜 돌쇠가 안 오나 하고 기다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는 칠보기네 가서 여러 부자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잡담을 나누었습니다. 칠보기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돌쇠, 자네는 집도 가난한 사람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장가도 못 가고 어찌 그러고 한량으로 사나? 내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지낸 세월이 있으니까 특별히 말해주는 것인데 자네 일거리를 하나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칠보기의 말에 돌쇠가 솔깃하여 물었습니다. 아니, 좋은 일거리라도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부음을 하고 장례를 치러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장례 치르는 일에는 늘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 자네가 일손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야 어떤가? 돌쇠가 영꺼림칙해 하니 칠보기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나 우환이 생기지 않은가? 사람의 목숨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니 말이네. 따지고 보면 이 일이야말로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일거리가 끊이지 않을 일이지 어떤가? 돌쇠가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일은 좀 꺼림칙해서. 그러자 다른 친구 먹새가 말했습니다. 맞네, 맞아. 영꺼림칙하지. 아이, 그나저나 자네도 문제로구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그리 가난한 살림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니까 조만간 우리한테 너의 부음이 들려와도 이상하지 않을 일이야. 자네 장례 치를 돈은 있나? 그 말에 친구들은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한숨을 깊게 쉬며 말했습니다. 나야 뭐 돈도 없고 어쩌겠나. 뭐 별수가 없네. 자네들 말대로 내가 죽거들랑. 그냥 우리 가족들이 나를 어디 산에다가 던져놓겠지. 그러자 칠보기와 친구들이 안타까워하다 칠보기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친구인데 정이 있지 안 그런가? 돌쇠 자네가 행여나 잘못되어 부음이 들려오면 누군들 여기 모두가 곧장 달려가서 문상하고 장례 치르는 일을 돕도록 하자고. 그래야 우리 친구가 뒷일 걱정 없이 잘 살아갈 것 아닌가? 칠보기의 말에 다른 친구들이 모두들 그러자고 하며 웃으며 좋아하였습니다. 그러자 칠보기가 이어 말했습니다. 일손도 일손이고 한두 푼 드는 일도 아니니 갑자기 어디서 큰돈을 마련하기도 힘들 것이야. 우리가 돈도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장례를 치르면 수월하지 않겠나?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자고 하였습니다. 칠보기는 계속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예 우리 여럿이서 이 자리에서 약조를 하자고. 보자 어디 보자. 내가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돌쇠가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 비용을 내가 되도록 하겠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묘지 구입이나 비석 세우는 돈을 알아서 나눠서 내게나. 우리 아예 문서를 만들어 두도록 하자고. 모두가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말이야. 칠보기가 그리 말하면서 품에서 종이와 붓을 꺼내고는 말한 바를 모두 받아 적었습니다. 착한 돌쇠는 그것을 보고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자신을 놀리려고 친구들이 농을 하는 것인데 진짜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나 죽은 뒤의 일까지 걱정해주는 친구들이라니. 내가 참으로 다른 복은 지지리도 없지만 친구 복은 많구만. 참으로 고맙네. 그러자 먹새가 놀리고 싶은 마음이 더욱 발동한 듯 잔뜩 희죽대는 얼굴로. 가만히 있어봐. 그런데 관의 치수는 미리 맞춰둬야 하는 거 아니야? 이 관의 치수라는 게 단지 며칠 차이로도 값이 아주 다르다던데. 그러지 말고 지금 아예 한번 맞춰보자고. 대강 돌쇠 이 친구를 대충 염을 해가지고 맞춰보는 게 어때? 그러자 다른 친구들이 킥킥 웃으며 그러자고 하였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자신을 놀리는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자 칠보기가 한술 더 떠서 맞다. 내가 아까 관짝 비슷한 것을 봤는데. 그러더니 칠보기가 잠깐 어디론가 달려갔다가 커다란 관짝 같은 것을 들고 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친구들이 갑자기 돌쇠를 붙잡고 억지로 눕혔습니다.
돌쇠는 친구들이 자신을 위해 관의 치수까지 미리 재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저 잠자코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다 둘러서서 어디서 구해왔는지 끊이며 삼배로 잔뜩 마루에다 늘어놓고 그리고는 밑에서부터 염을 하여 위에까지 묶으며 올라왔고 꽉 묶여버린 돌쇠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고 낄낄거리며 웃느라 정신이 팔려서 그만 돌쇠의 상태를 미처 살펴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칠보기가 순간 돌쇠가 이상함을 느끼고 외쳤습니다. 이보게들 어서 풀어. 돌쇠가 숨을 쉬지 않아. 칠보기의 소리에 다른 친구들도 모두 달려들어 염을 풀어보았는데 돌쇠가 그만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기겁하여서 돌쇠의 팔과 다리 몸을 잇는 힘을 다해 주무르고 가슴을 누르고 입에다가 물을 떠먹이기도 하며 돌쇠를 살려보려 하였지만 돌쇠의 숨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들이 하나 둘 발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이 너 왜 장래 이야기를 한 거야? 뭐라고 애초에 먹수에 네가 관에다 돌쇠를 넣어보자고 했잖아. 만드기 너는 왜 염을 이렇게 세게 묶었어? 이러고 서로에게 이 일을 떠넘겼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돌쇠 녀석이 하찮은 놈이지만 이런 장난은 너무 심했어. 그렇게 그들은 서로에게 죄를 물으며 시끄러운 판국이었는데 돌쇠가 정말 천만다행으로 가까스로 숨이 돌아와서 정신이 돌아왔으나 이 친구들이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는 것을 알고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친구여서 얻어먹어도 다들 걱정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모두 돌쇠를 농락하려 한 것이라는 게 그래서 계속 일부러 숨이 돌아오지 않는 척 꼼짝달싹하지 않고 죽은 척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자 칠보기가 말했습니다. 지금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질 때가 아니야. 일단 여기를 정리하자고. 돌쇠가 모시고 사는 노모가 있지 않은가? 어서 기별을 하자고. 그리고 관아에다가는 떡을 먹다 급사했다고. 모두 알겠지? 이 일은 우리만 알아야 할 것이야. 칠보기의 말에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이거 우리 어머니가 들으시면 까무라치실 텐데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돌쇠는 드디어 숨을 들이키며 슬쩍 몸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돌쇠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니 친구들이 일제히 돌쇠에게 달려들어서 저마다 그의 손과 팔다리를 붙잡고 주무르며 그렇게 친구들은 몹시 기뻐하며 돌쇠를 불러댔습니다. 그러니 돌쇠는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찌뿌둥한 몸짓과 표정으로 일어나서는 친구들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목을 놓아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놀란 마음에 덩달아 같이 눈물을 쏟으며 기쁨인지 다행인지 온통 뒤 섞인 감정을 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울음을 그치고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보게들 나 같은 빈털터리 신세가 오늘까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온 것은 자네들을 만나서였네. 자네들이 나를 매일 놀려대고 무시하지만 그러면서도 잘 챙겨주지 않았나. 내가 어디 가서 자네들과 같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겠는가. 내가 자네들의 은혜에 결초 보은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건만 오늘 도리어 자네들에게 큰 재앙을 가져오게 되었으니 차라리 내가 깨어나지 말았어야 했네. 그러면서 돌쇠는 다시 꺼이꺼이 울다가 숨이 넘어가는 듯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또 깜짝 놀라서 돌쇠를 깨우고 정신 차리게 하였습니다. 아니 이봐 돌쇠 재앙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칠보기의 물음에 돌쇠가 정신을 차리는 척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이 죽으면 저승에 간다는 것을 듣기는 했으나 믿지는 않았었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까 내가 숨이 끊어졌을 때 내가 순식간에 염라국에 들어가지 않았겠나. 그곳에는 도깨비와 귀신들이 좌우에 가득했고 쇠갈고리와 끓는 소치들에 벌려 있었지. 죄인을 고문하는 온갖 형구들이 마치 너무 참혹했네. 난 저승의 문에서 들어가기가 무서워 덜덜 떠는데 웬 저승사자로 보이는 사신이 나를 불러서는 너는 무슨 죄로 들어왔느냐? 하길래 내가 넋죽 엎드려서는 잡혀온 죄인이 까닭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웬 도깨비 하나가 내 옆으로 와서 포복하고 말하더군. 소인이 다른 일로 외부에 나갔다가 마침 저승으로 들어오는 문 앞에서 이자가 들어올까 말까 하고 있기에 이렇게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자가 왜 저승문 앞에서 그러고 있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도깨비가 그렇게 말하니까 딱 재판관으로 보이는 신하 하나가 나와서는 말하더라고. 요새 부자들이 교만스러워서 불을 뽐내고 과시하는 것이 갈수록 심합니다. 소중한 사람 목숨을 죽여놨다 살렸다 하기를 지들 마음대로 하지요.
칠복이 먹새 만드기 새놈이 여기 있는 돌쇠를 강제로 묶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각에 화려하게 임금 같은 이가 서 있으니 그곳에 임금이면 염라 대왕이잖아. 그분이 엄청 화를 내시더니 칼을 든 귀신들을 불러서는 말하셨네. 칠복이 먹새 만드기 샘놈을 당장 잡아다가 쇠칼을 채워서 혀를 뽑고 지옥으로 보내버려라. 아이고 대왕님 세부자들은 저희 친구들입니다. 본디 인간 세상에서 마음씨 착하고 자비로워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이번에 우연히 저에게 장난을 치다가 그만 제가 일이 된 것이고 일부러 저를 죽이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디 관대히 처분을 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염라 대왕님이 말씀하셨네. 그 세 사람이 마냥 몹쓸 짓을 하는 못된 자들이었다면 돌쇠란 자가 저리 말할 리는 없겠지. 좋다. 아직 잡아들이지 말고 두고 보도록 하자. 과연 그 자들이 어찌해야 장난의 죄를 갚을 수 있겠는가? 재판관은 말해보거라. 염라대왕님, 세부자가 자신들의 재산을 여기 이 돌쇠라는 불쌍한 이에게 나눠준다면 저들이 지은 죄를 갚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좋다. 그럼 저승사자들에게 내린 명을 아직 거두지는 말고 세 사람이 어찌하는지 살펴보고 명을 거둘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그러더니 내 옆에 와 있던 도깨비가 갑자기 허리춤에서 방망이를 꺼내더니 나를 방망이로 뻥하고 쳐서 날려버렸고, 그래 그게 내 혼이었던 게지. 내 혼이 엄청난 속도로 날아서는 여기 있는 내 몸으로 쏙 다시 돌아왔고, 내가 그리고 나서 숨통이 트였지. 이 숨이 트이고 눈을 뜨니까 자네들이 내 주변에 있었고, 자네들을 보니 반갑기도 하고, 참으로 나의 죽음으로 인해 자네들이 큰 변을 당할 위기에 처했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이를 어쩐단 말인가. 돌쇠는 그러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그러자 세 친구들은 함께 눈물을 흘리다가 돌쇠가 괜찮아진 것을 확인하고는 각자 집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세 친구들은 돌쇠의 말에 계속 밤잠을 설치고 두려워하다가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서로 앞다투어 돌쇠에게 돈이며 쌀이며 땅 문서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돌쇠의 집에 이 세 친구들이 보낸 돈과 쌀과 재산들이 쌓여가니 이 돈은 수천 양이고 쌀도 수백 석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돈과 쌀로 아버지가 졌던 많은 빚을 단번에 갚아내고 어머니와 함께 남은 재산을 챙겨서 마을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천으로 큰 부자가 되어 혼이 나어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돌쇠가 떠나고 난 뒤 세부자들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매일같이 칠복이의 집에 모여서 한량짓이나 일삼다가 결국 가진 재산을 모두 물쓰듯이 펑펑 쓰고 탕진하였고 10수년 만에 모조리 망하여 땅이며 집이며 몽땅 팔고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돈이 좀 있다고 친구를 놀림감으로 삼은 3명의 부자들의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요즘 우리들도 간혹 친구이지만 자신보다 처지가 어렵다고 우습게 보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